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 3명의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찾았습니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에 돌아가면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할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3국의 실질 협력 내용에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동 협력이 들어갔습니다. 경찰 소환을 앞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A4 용지 5장 분량의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거짓 해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을 포착한 검찰이 여의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19대 대선 7달 전부터 올해 3월까지 9만여 건의 기사에 댓글 작업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드루킹이 운영한 경공모 카페의 회원들이 김경수 전 의원에게 2,700만 원을 후원한 정황이 담긴 문서 파일을 확보해 실제로 후원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영상이 38년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72분 분량의 영상에는 금남로 시위대와 계엄군이 대치하는 상황과 적십자병원 영안실 등 당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역 앞 도로가 무단횡단하는 시민들로 혼잡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10명 중 6명은 무단횡단이 원인이었다는데요.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미스티로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김남주 씨가 뉴스룸 2부에 출연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로 채워질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긴급히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에 이 뉴스를 덮을 만한 소식이 또 들어왔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8일 만에 다시 평양으로 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만나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지만 이제 함께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서 비핵화 로드맵과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맞을 경우에 그는 억류됐던 3사람과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사실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공개했습니다. Secretary Pompeo is right now going to North Korea. He will be there very shortly in a matter of virtual, probably an hour.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 지도자의 초청으로 북한에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방북이 극비리에 이뤄진 것과 달리 2차 방북 소식은 도착하기도 전에 빠르게 공개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의 중대한 세부 사항을 못 받기 위한 방북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곧 석방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현장 화면을 담을 수 있는 통신사 등 미국 언론사 2곳이 평양행 전용기에 동승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일행의 동선은 시간차를 두고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평양에 도착한 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주최한 오찬을 했고 양측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지만 이젠 평화를 위해 협력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통전부장을 훌륭한 파트너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도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별 동시적 조치를 강조한 것을 두고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가 경제적 압박에 대한 완화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에는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 또 국무부 대변인의 기자들까지 대동했습니다. 진용을 이렇게 완벽히 갖춘 걸 보면 억류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자신한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과의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핵 문제와 관련한 북미 간의 사전 협상 결과에 어떤 극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회담 장소도 평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 자, 일단 미국인 억류자 석방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곧 발표될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시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억류자 석방 가시화에 따라 변화의 조짐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 평양 도착 1시간 전 장소 날짜는 물론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억류 미국인 석방을 계기로 기존에 유력했던 싱가포르나 판문점이 아니라 극적으로 평양행을 선택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외교가에서 나왔습니다. 백악관 NSC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고 정상회담 준비 그룹을 이끌고 있는 포틴저 보좌관이 동행한 것도 평양행 준비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폼페이오는 회담 장소에 대해 단순히 국가나 도시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는 싱가포르를 의미한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이어 폼페이오는 북미 두 정상의 성공적 회담을 위한 조건들과 의제의 내용을 확정짓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세부 조건을 맞춰보는 방북이란 점을 강조한 건데요. 이런 내용을 다루는 최종 조율에서 변화가 있다면 평양행 가능성이 있고 반면 기존 논의대로 간다면 싱가포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장소 발표는 억류 미국인 귀환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이 세 사람을 워싱턴으로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네, 미국인 석방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17개월 동안 국무부의 최우선 목표로 지시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환영 행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북미 회담 장소 일시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억류자 석방만으로 평양을 선택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평양행은 너무 큰 양보라는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북미 정상 간 비핵화 담판을 위한 최종 조율, 여기에서 뭔가 결정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들이 오늘 오후에 오늘 주요 발언을 한 걸 보면 영구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이 북한과의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문턱을 좀 전략적으로 낮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눈높이를 맞추려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목표로 이른바 완전한 비핵화 CVID를 통해 북미 안보관계에 역사적 대변화의 기회를 만들 조건을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 핵 합의 탈퇴는 북한의 불충분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영구적이란 표현은 뺐습니다. 비핵화 담판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방중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 백악관은 어제 미중 정상통화 직후 두 정상이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하면서도 생화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북미 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청와대는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좀 더 파악된 게 있다고 하는군요. 정재윤 기자 연결하죠. 자,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이 미국 언론과 정보 당국의 판단인데 청와대가 일정 발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한 시점이 있는지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방북 중인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백악관이
일정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첫 방북 때도 1박 2일 일정이었던 것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정도에는 이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결과를 보고하고 그 직후에 북미 회담 일정을 발표할 거란 분석입니다. 물론 미 국무부 담당 기자들도 동행을 한 만큼 평양에서 공식 발표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북미 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는 시간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하여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께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오늘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핵실험장 폐기 등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는 하고 있다고 보고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미국 쪽에서도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의미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예, 그 피드백 그러니까 성의 있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한 의미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미국 쪽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을 텐데 그에 따른 성의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체제 보장이나 경제적 보상 등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북 제재 완화 같은 건 아닐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사실 거기까지 가면 좀 역풍이 불 가능성도 계산하고 있겠죠.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미국인 억류자 3명에 대한 송환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해서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 간의 접촉에서 이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입니다. 김국기 씨를 비롯한 3명의 선교사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체포됐습니다. 모두 간첩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고현철 씨 등 탈북자 3명도 현재까지 억류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송환을 직접 요구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북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뤄질 남북 간 접촉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 송환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을 떠날 때 국무부 출입 기자들도 동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기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인데 북한도 미국 언론인들의 현지 취재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받아들이는 북한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지난 7일 밤 평양으로 향하는 공군 전용기에 국무부 출입 기자들도 태웠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을 직접 데려오게 될 경우에 대비해 송환 장면을 생생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의 기자 각각 1명씩 총 2명의 기자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북한이 미국 언론의 취재를 전격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하루 종일 전 세계 언론 앞에 섰습니다. 특히 북한 취재진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측 기자들과 자리 싸움을 하기도 하고 두 정상의 대화를 밀착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도보다리 회담을 촬영하는 와중엔 너무 가까이 다가간 나머지 떨어져 달라는 손짓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린 피해서 카메라 피해서 멀리 갔대는데 그게 나왔구만. 김 위원장도 과거보다 언론에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전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준 기자 여러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도
한미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해 전 세계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시기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가 회의의 핵심이었는데 우리 국민 보건과 밀접한 미세먼지 대책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특별 성명이 채택됐다고요? 네, 3국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했던 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특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새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리드함과 동시에 조만간 열릴 북미 회담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 다만 이게 3국이 각 개별로 들어가면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를 들어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서 CVID 문구를 두고서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걸 놓자고 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본 아베 총리는 오늘도 이 북한의 핵미사일뿐 아니라 이 생화학 무기를 포함하는 대량 파괴 무기의 CVID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했던 완전한 비핵화가 CVID와 같은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공동 성명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아직 성명이 채택이 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핵화 의제 말고 3국 정상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공감을 이뤘다. 그래서 실천 조항에 넣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3국 정상은 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미세문제 해결에도 협력하자는 내용을 공동선언에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양국 정부가 진지하게 걱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는 미세먼지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또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은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됐던 남북 철도 사업의 연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서울과 신의주 그리고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먼저 선행적으로 조사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리커창 총리가 미세먼지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그 얘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리커창 총리가 미세먼지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이를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까? 제가 그 문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매우 미세먼지의 원인이 매우 복잡하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본 바로는 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이유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만일 그렇다면 중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그 책임을 일정 부분 좀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오늘 오후에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찬 장면 등 다양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 내내 시정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표정만 가지고는 회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난 것으로는 그랬습니다. 다만 여전한 것은 김여정 부부장이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가 중국 다롄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내린 김 위원장은 곧바로 휴양지인 방추이다오로 이동해 시진핑 주석과 반갑게 만납니다. 하지만 회담을 위해 다시 만났을 때부터 두 정상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할 때도 진지한 표정을 풀지 않습니다.
이어진 환영만찬장에서 시 주석이 환영사를 하는 동안에도 김 위원장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합니다. 두 정상의 표정은 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두 정상 간 대화에 대해 최근 조선반도 정세 흐름과 발전 추이에 대한 평가와 견해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란 큰 숙제를 앞에 두고 두 정상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집중적으로 대화를 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두 정상은 어제는 참모들을 모두 물린 채 해변을 산책해 남북회담 때 도보다리 회담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중에서도 김여정 부부장은 오빠인 김 위원장을 그림자 수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도 발랄한 모습으로 김 위원장을 챙겼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의 선대들은 모두 비행기를 피했습니다. 아마도 안전 문제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어 왔죠. 그러나 김 위원장은 경비행기를 직접 조종할 정도로 비행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행기를 이용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기가 평양국제공항을 떠납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직에서 타신 전용기가 대련 국제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흰색 몸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출입문 옆에는 국무위원장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용기를 타고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할 땐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테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행기를 멀리했던 김일성, 김정일과는 차별화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은둔의 지도자에서 벗어나 정상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직접 경비행기를 조종할 정도로 하늘길에 익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살아보니까 비행기 타는 거 별거 아니다. 분초를 다투는 지금 정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숨바꼭질하듯이 기차를 타고 다니는 거는 젊은 지도자한테는 효율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죠. 일각에선 북미 정상회담이 제3국에서 열릴 것에 대비한 예비 비행이라고 예측합니다. 옛 소련이 만든 참매 1호는 최대 1만 킬로미터까지 운항이 가능하지만 노후대 5천 킬로미터 이상의 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의 거리는 약 4,700km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 방송의 간판 진행자 이춘희 씨가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뉴스를 전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 관련 뉴스라면 며칠씩 뜸을 들여서 완벽한 상태에서만 내보내던 기존의 북한과는 또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저녁 8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온 지 3시간 만입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5월 7일 오전 전용기를 타시고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다급하게 준비해서인지 간판 진행자 이춘희는 처음으로 안경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또 평소처럼 카메라를 여유 있게 응시하지 못한 채 원고를 손에 들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낭독 중에 호흡이 다소 엉키고 안경을 중간중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세심히 조직하셔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 관련 뉴스임에도 녹화가 아닌 생방송으로 진행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소식을 급하게 전한 건 이번 방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춘희는 최근 중요한 보도가 아니면 조선중앙TV에 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달 4.27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판문점 선언문을 낭독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를 찍은 영상이 38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광주 망월동에 시신을 안장하는 모습과 국군 광주 통합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혹했던 당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화물차 짐칸에 실린 관들이 도착합니다. 오열하는 가족들, 상복을 입은 어린 아들과 수십 구의 시신이 묻힌 묘지. 1980년 5월 망월동 묘지의 모습이 영상으로 생생히 살아났습니다.
국군 광주통합병원에서 부상 치료를 받는 여성과 어린이의 모습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상은 21일 집단 발포 전 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옥주 씨가 가두방송을 하는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선 태극기에 덮인 수십 구의 시신을 비춥니다.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서고 주먹밥과 음식을 나누는 모습도 보입니다. 항쟁이 끝난 광주 곳곳에는 소총을 든 계엄군과 탱크가 자리 잡았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에 도착한 군 장성들은 웃으며 악수를 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애기들 둘 봤어요. 두 집 봤어, 두 집. 그때 당시 마음이 돌아가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아팠어요. 광주가 정말 민주를 위해서 싸운 동네였구나라는 모습이. 공개된 영상은 소리가 없는 흑백 필름으로 72분 분량입니다.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광주 시내 모습을 담아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5.18 기록관은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영상물을 공개 상영합니다. JTBC 정지명입니다. 4년 전에 가라앉은 세월호는 아직 참사 당시 모습 그대로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내일 목포신항에서 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예행 연습으로 배를 조금 들어봤는데 그동안 땅에 닿아 볼 수 없었던 배 왼쪽 면을 잠깐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목포신항의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상엽 기자, 직립 준비 작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선체를 살짝 들어올려 40도 정도만 회전시켜 봤습니다. 작업은 오전 6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워낙 배가 크고 낡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제 뒤로 선체와 크레인을 연결한 쇠줄이 있습니다. 이 쇠줄 64개 중 일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쇠줄에 똑같은 힘이 가해져야 하는데 잘 맞지 않은 겁니다. 다시 점검한 뒤 작업은 오전 10시부터 이어졌습니다. 느슨했던 쇠줄이 팽팽해지면서 선체는 조금씩 들렸습니다. 그동안 땅에 닿아있던 선체 좌연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슬고 찢긴 배 왼쪽 모습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배가 들리면서 내부 구조물이 뒤엉키는 소리가 들렸고 배 밖으로는 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예행 연습 내내 유가족은 현장을 지키면서 주저앉거나 울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오영석 군 어머니 권미화 씨는 오늘 세월호가 기지개를 켰다면서 내일은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직립 작업은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신항에서 JTBC 이상혁입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잠시 나와서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해왔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3시간 동안 진료를 받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하늘색 환자용 수의를 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나옵니다. 강남의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 3시간가량 머물면서 허리 통증 등 진료를 받고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RI 촬영 등 정밀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5번째 외부 진료입니다. 교정당국은 전문의 진단이 필요해 사전에 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진료 일정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달 접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아파 계속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다음 달 13일이죠. 6월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릅니다. 확정된 지역만 7곳이나 돼서 각 정당들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JTBC와 한국갤럽이 서울 송파 을과 노원 병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당 후보들이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먼저 서울 송파 을입니다. 민주당에선 최재성, 한국당에선 배현진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바른미래당에선 3명의 예비후보가 아직 공천 경쟁 중입니다. 이 중 박종진 후보가 공천을 받을 경우를 가정해 3자 대결을 해보니 최 후보가 57.3%, 배 후보가 18.6%, 박 후보가 12.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50대까지는 최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고 있었고 60세 이상에선
최 후보와 배 후보가 36%대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다른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도 가상 3자 대결을 실시했으나 박 후보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던 노원병에서도 현재까지는 여당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원 구청장 출신인 민주당의 김성환 예비후보가 49%로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인 이준석 예비후보보다 3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법무부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 씨는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 소환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쏟아지는 의혹에도 침묵만 지켜왔는데 오늘 한진그룹이 무려 A4용지 5장 분량의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사과는 단 2줄, 나머지는 모두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은 거짓 해명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한진그룹이 내놓은 해명 자료 5장 중 사과는 2줄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갑질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말이 안 나와요. 정말 조금이라도 미안함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피해 직원들은 이 씨의 해명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중시되는 시금 영상 두 사람의 무릎을 꿇었고 통역을 하기가 조금 이제 불편하니까 그 매니저가 직접 무릎을 꿇으면서 보여줬다고. 한식을 안 만드는 외국인 셰프에게 어떻게 뚝배기를 던지느냐는 이 씨 측 해명도 반박했습니다. 셰프 근로라 그러죠. 그 외국인 주방장이 와가지고 갑자기 당했던 거죠. 이 씨가 불을 켜지 못하게 해 직원들이 광산용 모자를 쓰고 청소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접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지적 당시엔 작업이 끝났다면서 보도 내용과 동떨어진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직원들은 기본적인 등만 켜라고 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 전구 하나도 켜져 있으면 완전히 고래고래 소리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출국 금지된 이 씨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건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공손하게 사과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지만 하나하나 변호인이 고치를 받아서 쓴 의견서 같은 느낌이에요. 이 씨가 일부 사과를 한 것도 호텔 공사장 동영상처럼 도저히 발뺌할 수 없는 부분만 선처를 노린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곧 이 씨를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3차례 압수수색에 이어서 지난 5년 동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된 총수 일가의 사진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진 속에서 이들이 착용한 명품을 일일이 확인해서 밀수 혐의를 추리기 위해서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2014년 8월 한 호텔 개관식에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두 딸, 현아, 현민 씨의 사진입니다. 관세청은 인터넷 등에 공개된 조 회장 일가의 이 같은 사진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명품 옷과 귀금속, 핸드백, 구두 등을 분석해 밀수 혐의점을 추리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청은 이들의 5년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한 상태인데 사용 금액이 큰 세 모녀와 조원태 사장이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총수 일가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도 상당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드로 산 내역이 있고 사진으로 국내에 들여온 사실도 확인되는데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밀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산 뒤 선물로 주고 돌아왔다는 핑계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진을 해당 명품 매장에 직접 가져가 확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분석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관세청은 이르면 다음 주 초 회장 일가를 직접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LG그룹 총수 일가의 100억 원대 세금 탈루 의혹을 포착한 검찰이 오늘 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너 일가의 주식 양도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인데 특히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양도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검찰은 LG그룹 오너 일가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일반적인 장내 거래로 꾸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오너 일가가 보유해온 LG상사 주식 957만여 주가 그룹 본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NH투자증권이 동원된 정황도 포착돼 검찰은 이 증권사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 고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고발한 대상엔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육촌인 구본호 전 범한판토스 부사장도 올라 있습니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일부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팔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세청과 이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름도 생소했던 이 회사를 두고 국내 최대 기업 삼성과 금융권의 검찰로 불리우는 금감원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쩌면 삼성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6년 상장을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맞다면 상장은 물론 이를 통해서 그룹 지배권을 강화해온 이재용 부회장의 입지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동안 삼성 측은 미국 투자사가 합작사 지분을 늘리는 이른바 콜 옵션 행사에 대비해서 회계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금감원 특별감리 결과를 입수한 결과 당시 삼성 측이 먼저 미국 투자사에 콜 옵션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습니다. 바이오젠의 기술을 도입해 복제약품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계약엔 바이오젠이 합작사 지분을 최대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이른바 콜옵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 측은 미국 바이오젠이 이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늘릴 경우 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 삼성바이오 측은 종속회사였던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꿨고 그 가치도 장부가인 3,300억 원에서 시장가인 4조 8천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고의로 회계 기준을 바꿔 국내에 상장한 것이라며 분식 회계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금감원 특별감리 내용을 입수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당시 합작사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바이오 측이 먼저 바이오젠에게 콜옵션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젠이 그 대가로 복제약의 유럽 외판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삼성바이오가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바이오젠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삼성바이오 측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25조 원이 넘는 삼성바이오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 당시 나스닥 상장을 위해 바이오젠의 지분구조 변경을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금도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부풀리기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에도 불거져서 검찰의 수사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죠. 그런데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던 국민연금 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삼성 측이 변호사를 소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2016년 11월 23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특별수사본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린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국민연금 리서치팀 채무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에 따르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던 23일 낮 12시쯤
삼성증권 박모 팀장이 리서치팀 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최 팀장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팀장은 휴대전화가 압수당해 통화가 안 될 것이라고 답하자 건물 밖에서 잠깐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만난 삼성증권 박 팀장은 강 씨에게 S법무법인의 이모 변호사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전해줬습니다. 강 씨는 특검에서 박 씨가 혹시 최 팀장님이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린다며 삼성에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해당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 최 팀장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뿐 아니라 다른 직원 3명도 같은 S법무법인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로펌과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로펌은 공단 규정에 따라 정한 것일 뿐 삼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두루킹 김모 씨 일당이 지난 대선 이전부터 작업을 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선 7달 전부터 올해 3월까지 9만여 건의 기사에 대해서 댓글 작업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찰이 추가로 파악한 두루킹 김모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정황은 대선 7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9만여 건의 기사에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지난 2일 두루킹 김 씨의 측근인 필명 촛보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USB를 발견했습니다. 이 USB에 기사 9만여 건의 온라인 주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9만여 건 중에서 19,000건은 2016년 10월부터 대선 당일까지, 나머지 7만 1,000건은 대선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역을 확보한 경찰은 현재 두루킹 일당이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지 분석 중입니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이들 기사에 대해 자동으로 클릭수를 높여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댓글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사가 실렸던 네이버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경찰은 또 두루킹의 카페 회원들이 김경수 전 의원에게 2,700만 원을 후원한 걸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회원들이 실제로 돈을 보냈는지, 조직적으로 모금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USB엔 김경수 전 의원을 후원한 내역으로 추정되는 자료도 들어있었습니다. 두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회원 200여 명이 2016년 10월 2,700여만 원을 후원한 걸로 기록된 엑셀 파일이 나온 겁니다. 이 USB에선 김 전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도 내고 세액 공제도 받으라며 후원을 독려한 문서 파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김 전 의원의 후원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후원금 한도 등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파일 내역처럼 실제로 후원이 이루어졌는지, 또 후원을 했다면 회원 개인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경공모가 조직적으로 모금을 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김 전 의원을 소환했을 당시엔 아직 후원금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후원금 조성 과정과 전달 여부를 확인한 뒤 김 전 의원의 재소환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포털업체 네이버가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한 대책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자체적으로 편집하는 뉴스를 없애고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면 도입은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사나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포석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내놓은 추가 대책은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는 겁니다. 댓글 개수를 제한하겠다는 대책에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오자 대표가 다시 나선 겁니다. 늦어도 9월부터 언론사와 내부 인공지능 시스템에 편집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관리도 언론사가 전담하고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언론사 홈페이지로 기사가 연결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도
원하는 언론사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첫 대책보단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뉴스를 선별하더라도 그 방식은 결국 네이버가 정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편집을 중단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아웃링크 방식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가 뉴스 유통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을 선택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언론사는 많지 않습니다. 구글처럼 전면 도입이 아닌 선택적 도입을 내세운 건 결국 대다수 언론사가 현재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구급차를 훔쳐서 달리다가 여고생 2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골목에서 멈춘 뒤엔 차를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러 왔다가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벌인 일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차선을 넘어가면서 차가 휘청일 정도입니다. 차가 막히자 오른쪽 차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차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21살 박모 씨가 구급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 때문에 입원하려고 대학병원에 왔다가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며 벌인 일입니다. 박 씨는 2km 떨어진 이곳까지 구급차를 몰고 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사람들이 많은 이 골목을 빠르게 달려오다 여고생 2명이 다쳤습니다. 위도 벗고 욕하면서 달려갔다가 와서 막 행인들 위협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 구급대 차 있잖아요. 그거 문으로 그 발로 부시고 그러고 다시 타서 저쪽으로 막 엄청 빠르게 달려갔어요. 박 씨가 몰았던 구급차는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문이 고장나 열리지도 않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박 씨는 1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박 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오늘 새벽 포항에서 도로가 갈라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인근 건물까지 기울어서 시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땅을 파면서 생긴 일입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땅 속에 파묻혔던 벽이 드러났습니다. 건물이 한쪽으로 기운 겁니다. 사람들은 장사를 접고 모두 대피했습니다. 5차선 도로는 가운데가 쩍 갈라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땅이 25cm가량 꺼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땅이 푹 하고 꺼지면서 도로 한쪽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땅 꺼짐의 충격으로 벽에 붙어있던 타일이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 4층까지 터파기를 하던 오피스텔 공사장 바로 옆입니다. 지하수가 침수되면서 요양기관이니까 요양 같은 그 모래층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이 일대는 원래 갈대가 있던 뻘밭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건물을 지으려 땅을 파다가 인근 주택이 기운 적이 있었습니다. 넘어가니까 그 아무 다 올려주고 전부 새로 짓도록 다 뿌리 놨다. 이번 오피스텔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인근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가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4월에는 도로 치마와 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이다 화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경기도 양주 주택가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에서 사망자의 유서로 보이는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친척들의 이름과 함께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어 유서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현장에서 잘린 가스관을 발견한 경찰은 숨진 58살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환자 20명이 집단으로 폐혈증 증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M 피부과 의료진들이 프로포폴 주사제 앰플을 개봉한 뒤 나흘 동안 고장난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프로포폴은 상온에서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서 투약할 때 개봉해서 써야 하고 몇 시간 뒤에 쓴다면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고등학교 3학년 안모 군이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김 군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번 주말에 2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주 1차 때보다 더 많은 직원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그림들 청와대 안에서 역사적인 장면을 함께 지켜보았던 미술품들입니다. 처음으로 바깥나들이를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스쳐가는 배경이 아닌 전시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이 만난 판문점에서 그리고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에서 그 뒤를 지켰던 그림들. 스쳐가듯 뉴스로 보기만 했을 뿐 직접 볼 수 없었는데 이제야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던 그림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남북 정상회담 때 걸렸던 작품 훈민정음도 이번 전시에 포함됐습니다. 남북 정상은 서로의 이름을 뜻하는 미음과 기억이 강조된 사진 앞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이젠 관람객들도 그 작품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청와대가 모은 미술품은 600점이 넘습니다. 이번 전시엔 16점이 공개됐고 그림마다 사연도 있습니다. 40년 전 외국 사절을 만날 때 걸렸던 한국의 사계절 그림이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입했지만 한동안 수장고에 머물렀던 작품 통영항도 빛을 봤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상징이던 1월도는 김영삼 정부 때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며 외면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함께 보다. 그림들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좀 위험해도 빨리 뛰어가면 되겠지. 횡단보도가 없는 길 위에서 이런 생각 종종 하신다면 오늘 밀착 카메라 더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해에만 560명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이 왕복 9차선 도로를 건너는 순간 달려오던 차량에 그대로 치이고 맙니다. 지난달 말 온라인과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퍼진 광주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영상이 공개된 직후 온라인에선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책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0여일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단횡단 처벌 강화에 대한 청원 50건이 넘게 제기됐습니다. 서울 시내 무단횡단이 잦은 장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택시와 버스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시민들이 한데 뒤엉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주변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만 이렇게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승객들이 그대로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상습 무단횡단 지역으로 손꼽히는 동대문 쇼핑센터 주변을 찾아가 봤습니다. 의류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동대문입니다. 뒤로 보이는 왕복 8차선 도로가 평소에도 잦은 무단횡단으로 보행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서 무단횡단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신호에 맞춰 건너편으로 무단횡단하는 시민들만 매 신호마다 한 명씩 눈에 띕니다. 주변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에는 아무래도 차량이 좀 운행이 좀 지역은 피니까 근데다가 시야는 또 짧죠. 갑자기 무단횡단 팍 들어오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무단횡단이 잦은 이유는 주변 교통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건너오려면 쇼핑센터 지하 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150m가량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돼 있지만요. 대부분은 시간 절약이나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그대로 무단횡단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10명 중 6명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서울 도심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서울 이대역에서 아현역 대로변입니다.
결국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합정역까지 그 구간이 이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신호가 바뀌기 전에도 딱 봐도 없다 싶으면 그냥 건너가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따라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무단횡단 하시는데 따로 이유? 좀 가까이 달라고 분명했어요. 6차선 이상의 대로를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은 차들이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으셔서 택시와 같은 경우 승객들이 오른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무단횡단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이곳은 지금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무단횡단,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닌 포기라는 것. 끈기를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다는 것. 꾸준함이 쌓이면 넘을 수 없는 실력이 된다는 것. (60년의) 시간이 알려주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 KCC.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면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숨기고자 얼굴을 덮곤 하는 웃음 가면이죠. 상사의 험상궂은 말을 받아낼 때, 거래처 사장의 어설픈 성희롱을 견뎌내야만 할 때, 도무지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어려울 때, 어떻게든 참아내야 하는 사람들은 찌푸린 표정 대신 입꼬리를 가득 올린 가면을 얼굴 위에 얹어둔 채 세상과 마주합니다. 늦은 밤 거울 앞에 앉은 사내여 왜 웃느냐? 너는 대체 왜 웃는 연습을 하느냐? 시인의 말처럼 노동자에게 있어서 마스크란 날것의 감정을 숨기고 참고 견뎌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 숨기고 참는 것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진짜 가면을 쓰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람들, 그들이 쓴 가면은 바로 가이 폭스였습니다. 1605년 11월 5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궁 지하에 화약을 설치했던 가이 폭스는 가톨릭을 탄압한 국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폭약 테러를 시도했죠. 그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얼굴을 본뜬 가면은 그래픽 노블에도 영화에도 또 실제 현실에도 등장해서 시민의 저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그게 벌이라고 본다. 그래서였을 것 같습니다. 참담한 마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 뉘우치며 사죄드린다고 말한 총수 일가. 대한항공 시가총액 11%에 불과한 지분을 들고 기업과 직원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은 머리 숙여 사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사과의 가면을 썼던 것이라면 그 가면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진심을 드러냈으니까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폭언한 바 없음, 무릎 꿇리거나 때린 사실 없음, 정강이 걷어찬 적은 없음, 알려준 것일 뿐 제언은 한 바 있음. 세상에 드러난 음성과 화면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혐의 이외에는 모든 의혹이 잘못되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한 해명 자료 안에 차라리 본심이 전부 담겨 있었죠. 그렇다면 곧 뒤집어질 사과를 위해서 그들 역시 늦은 밤 거울 앞에 앉은 사내처럼 웃는 연습을 했던 것일까? 그러나 시인의 소중한 작품을 여기에 빗대어 말하기에는 그 시의 한 구절조차 너무나 아까운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급한 뉴스들도 많고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문화 초대석을 좀 한동안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을 꽤 오래전에 좀 모시고 싶었는데 또 요 며칠 뉴스가 굉장히 많아서 모시질 못하고 오늘도 어떻게 될까 좀 조마조마하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모셨습니다. 우리 곁에 이런 배우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배우, 드라마 미스티의 주인공 김남주 씨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이 자리에서 뵙는군요. 사실 오늘도 뉴스가 좀 넘치는 편이어서요. 그리고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이 곧 날짜와 또 뭐 장소가 발표된다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물론 뭐 이 시간대는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만일 나오면 그 소식을 인터뷰 중단하고 김남주 씨와 함께 전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뉴스룸에 그동안 나오셨었죠? 그 안나경 앵커 만나러 한번 오셨었죠? 네, JTBC에 한번 왔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인가요? 아, 뉴스룸은 두 번째고요. 예. 그때 함께 줍쇼 할 때 그 오프닝 멘트 할 때 예. 와서 그 자리엔 앉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뭐 앉으셔도 아무 상관없는데 제가 없으면. 앉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저 드라마 저도 잘 봤는데요. 네. 거기 김남주 씨가 앉아 있는 스튜디오가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던데. 네, 그랬었습니다. 예.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뉴스룸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아, 계셔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 스튜디오가 무척 부러웠습니다,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구경 가고 싶었는데 네. 저는 못 가보고 김남주 씨만 여기를 두 번씩이나 왔다 가셨고요. 예. 미스티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 네. 미스티 하기 전에도 뉴스를 많이 보셨다면서요? 네네.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봤거든요. 네네. 하기 전과 네. 하고 나서 뉴스를 보는 어떤 시각이랄까? 네. 눈이랄까? 이런 것이 바뀐 게 혹시 있으십니까? 네, 좀 바뀌었어요. 제가 단지 앵커를 연기한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앵커가 된 느낌이 약간 들어서 좀 그 주인 의식 같은 거, 그래요? 그래서 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야 될 것 같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예전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예. 것 같습니다. 팩트가 아닌 것 같으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시겠군요, 그러면. 네, 뭐 다소 그렇습니다. 연기하실 때 이렇게 목소리가 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 톤이. 제가 아직 못 벗어나신 거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그 손석희 앵커를 만나기 위해서 예.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예. 좀 앵커 그 고혜란 앵커 톤으로 예. 오늘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네. 오늘 저 김남주 씨가 나온다는 그 기사가 좀 이렇게 많이 떴는데 네네. 저희들이 뭐 따로 이렇게 그 보도자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떴는데 좀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이 제 이름 옆에 고혜란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손석희와 고혜란이 만난다고 기자들이 쓰는 걸 보면 네. 역시 그 역할에 어떤 무게감이랄까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되게 텔레비전 드라마가 이렇게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곧 잊혀지고 하잖아요. 다른 드라마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미스티는 좀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대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같은 업계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잘 안 봅니다. 네. 왠지 아십니까? 약간 가짜 같아서 사실과 달라서. 가짜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너무 좀 센 표현인 것 같고요. 네네. 좀 사실감이 떨어질 때가 사실 좀 있죠. 픽션이 좀 들어가니까. 네네. 근데 미스티는 물론 그 드라마 내용은 현실이 아니지만 거기서 그려진 뉴스룸의 어떤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은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 많이 좀 뭐랄까요 실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아마 그것이 김남주 씨 연기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나름 생각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전문가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얻으셨습니다. 백상예술대상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연기 대상을 받으셔서 근데 다른 때도 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네. 이번엔 좀 각별했습니까? 많이 좀 우시길래. 제가 6년 만에 드라마를 복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기대감 그리고 전작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기존에 했던 캐릭터가 아닌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도전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컸었는데요. 예. 방송 나가고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많은 호응과 관심과 또 사랑을 보내주셔서 예. 제가 인터뷰 도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상을 받은 것보다 정말 행복하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막상 트로피를 품에 안고 상을 받으니까 만감이 교차하면서 좀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눈물이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오랜만에 컴백하실 때는 여러 가지 좀 불안감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부담이나 불안감은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 또 엄마로서의 롤이 있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바쁘게 예.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뉴스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해야 하나요? 예. 배우로서 가진 게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가진 게 너무 없다고 하셔가지고 뭘 더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가진 게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는 사실 내적인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연기자예요. 예, 예. 그래서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요. 또 연기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타고난 연기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어떤 작품을 선택할 때 굉장히 선택이 어렵고요. 그렇게 어렵게 선택한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예. 아니요, 그 노력하신다는 건 뭐 다 알고, 그죠? 네네. 노력이 없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하셨겠죠. 근데 너무 지나친 겸손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항상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서 제가 배우로서 갖고 있는 재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예.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 고혜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은 뭐 워낙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십니다. 다른 인터뷰 통해서 제가 또 여쭤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고혜란이라는 여성 캐릭터를 연구하실 때 나름 꽤 오랜 기간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죠? 내 본인 입장에선 좀 이해하기 어렵고 공감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네. 고혜라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여성 강한 캐릭터인데요. 예. 고혜란과 김남주는 분명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부분은 비슷한데 예. 고혜란 캐릭터는 보면 치열하게 살면서 남을 밟기까지 해서 위로 올라가는 예. 그 성공을 원하는 욕망이 가득한 여성인데요. 예를 들면 그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 어머니의 예. 임종을 지키지 않고 게스트 섭외를 간다든지 아니면 후배를 함정에 빠뜨려서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든지 예.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 이거 과연 제가 주인공으로서 대중들한테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설득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 좀 같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주인공 캐릭터와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러게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주인공으로서 너무 좀 악녀스러운 부분이 예.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떻게 시청자분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가 예.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시작하시기 전에 여기서 그 안나경 앵커하고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다고 네네. 하셔가지고 네. 저기 안나경 앵커가 좀 나가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뭘 배우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안나경 앵커가 가르쳐 주는 대로는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안나경 앵커는 그렇게 독하거나 선배들 말을 안 듣거나 항명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안나경 아나운서한테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억양, 예. 아나운서의 톤, 예. 그리고 현재 그 앵커들이나 아나운서들이 정말로 정확히 발음을 해야 하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예. 다행히 제가 그때 굉장히 반가웠던 건 요즘 아나운서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음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예,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안 해도 된다는 부담감을 조금 덜고 갔습니다. 아, 이거는 안나경 앵커에 대한 디스처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예. 안나경 아나운서한테 밥을 사겠다고 하고 아직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아유, 뭐 이 시간 이후에 언제든지 사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 마지막 결말을 네네. 남편인 강태욱 씨가 지진이시죠. 네네.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했는데, 네. 그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하지 않았고요. 네. 왜 실망하지 않았냐면 지진이 씨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추측하게 하죠. 근데 그때 스튜디오에 앉아 계시고 질문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고혜란 씨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고 네네. 그냥 멀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네.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저 장면 때문에 작가가 지진이 씨를 그 범인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네. 혹시 제가 느낀 거하고 동감하십니까? 굉장히 상당 부분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섭렵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미스테리는 열심히 봤는데 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사실은 가장 인상적이었고 네. 김남주 연기의 어떤 그 절정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네. 한 번에 찍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장면을 찍을 때 딱 2번을 찍었는데요. 예.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어서 예. 굉장히 몰입을 가장 많이 했던 예. 장면인데요. 딱 2번을 찍었는데 한 번은 이제 대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만감이 교차하며 회한이 가득한 예. 헤란의 눈빛에서 라고 하고 지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을 딱 찍었는데요. 한 번은 훨씬 더 슬프게 그리고 한 번은 2번째 테이크는 슬픔을 많이 덜어내고 회한의 눈빛에서 두 번째 걸 두 번째 쓰셨죠? 게 예.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거였으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촌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기자가 또 때로는 너무 많은 감정을 가져가면 시청자분들께서 덜 좀 예. 감동이 올 때가 있거든요. 아, 역시 뭐 배우다우십니다. 배우로서 많은 걸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예. 2001년에 그 여자 내 집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셨고 그다음에 내조의 여왕 뭐 등등 하셨는데 전부 좀 뭐랄까 도회적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젊은 나이로 돌아가셔서 리틀 포레스트 같은 작품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젊은 딸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많은 것들을 예. 경험해봐야 되겠고요. 예. 이 도시적이거나 이런 이미지들은 시청자분들께서 개인적인 저 김남주에 대한 가장 사랑해주시는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억해주시고 또 박수 쳐주시는데 뭐 젊은 날이든 앞으로든 예. 저는 연기자니까요. 어떤 작품이든 또 어떤 캐릭터든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냥 제 느낌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분 같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잘 정리돼서 나오는. 그러나 그것이 지루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감히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내가 상 10개 받은 것보다 아이가 받아쓰기 100점 받아온 게 더 기쁘다.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예.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실 텐데요. 예. 제가 어떤 걸 잘 해낸 것보다 운동회 날 4명 중에 우리 아이가 1등, 4명 예. 중에 1등해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4명 중에 1등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 전체가 36명인데 반에서 1등한 것도 아닌데 4명 중에 1등해도 예.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어떠한 것보다 예. 아이들이 뭘 잘해왔을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예. 재밌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렵게 모셨는데. 네. 예. 이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하고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또 불현듯 나타나셔서 좋은 연기를 보내주실 것 같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예, 김남주 씨였습니다. 네, 미국 법원이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의무화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담배처럼 커피를 담는 컵에도 위해성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 1인당 커피 하루 1.4잔 꼴로 마시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좀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담배값처럼 암 경고문을 붙이는 게 아닌 거죠?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식수안전과 독성물질 관리법. 어떤 내용이냐면 유해물질이 들어가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분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다는 아크릴 아마이드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방식은 업체의 자율입니다.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정해져 있고 이번 판결도 이 법에 따라서 내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컵에다가 경고문을 넣도록 일률적으로 강제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메일이나 아니면 매장의 게시판 혹은 네. 언론 보도, 라벨 이런 여러 방식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의 사진입니다. 테이블 위에 유해성을 알리는 이 경고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님이 들고 마시는 컵에 경고문이 들어있다는 것과 매장에 이렇게 비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판결은 미국,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담배하고 비교되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언론 보도들이 좀 과장된 면이 있는 거군요. 네, 논란이 된 아크릴 아마이드는 커피 고유의 성분이 아닙니다. 네. 원재료인 생두에는 없습니다. 생두를 볶는 이른바 로스팅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커피뿐만 아니라 굽거나 튀기는 음식에서 주로 나옵니다. 커피를 어떻게 얼마나 볶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발암물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성이 나타났지만 인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뚜렷하게 입증된 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무해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담배처럼 굉장히 유해하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는 얼마나 들어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볶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네.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은 커피가 있는 반면에 최대 989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네, 989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우리나라는 100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식약처의 판단인데요. 식약처는 감자튀김이나 스낵 같은 음식에 더 많이 들어있고 커피는 상대적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아크릴 아마이드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난달에 로스팅 커피는 400, 인스턴트 커피는 85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식약처도 이 성분을 연구하는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에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국회 1박 2일로 잡았습니다. 예, 1박 2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름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1박 2일 얘기인데요. 예. 어제 바른미래당이 국회의 한 대형 회의실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1박 2일 농성을 가졌습니다. 농성 들어간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이렇게 들어가고 아침에 모포를 개고 매트리스를 접고 침구를 정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침에 침구를 정리한 다음에 저 자리에서 오전에 바로 의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특검 수용과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원래 밝히기는 무기한 철야 농성에 즉각 돌입한다라고 했는데요. 예. 어제 1박 2일 농성을 한 뒤에 오늘 지도부에서는 약간 자유한국당스럽다. 강성 모드가 자유한국당처럼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예. 철야 농성은 어제 하루로 접고 국민 서명 운동을 받는 좀 온건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하여간 들어갈 때는 굉장히 세게 들어갔는데 예. 하루 만에 끝낸다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선 농성이라는 게 계속 한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약간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어제 워낙 강한 톤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 예. 바른미래당의 고민이 바로 그런 지점에 있는데요. 강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강성 모드로 무기한 철야 농성을 외쳤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똑같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었지만 예. 국민의당계에서 너무 강하다.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방식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해옵니다. 예. 그래서 하루 만에 후퇴를 한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주요 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할 때는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더라도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로 존재감을 보여왔는데 요즘처럼 현안이 거셀 때는 강경하게 나가면 자유한국당스럽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렇지 않고 너무 온건하게 나가면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들어서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노 배지의 서러움으로 잡았습니다. 의원이 아닌 사람?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 배지를 안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어제 저녁 역시 드루킹 특검 문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의원총회가 진행된 다음에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가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하면서 의총을 이렇게 자주 하면 지방선거에는 또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집에 갑시다라고 의총 종료 선언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한 의원이 큰 소리로 대표 마음대로 그냥 가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밤새 토론합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다시 홍 대표가 원외 인사라고 무시하냐? 2년 뒤에 배치 달고 올게. 검찰도 내가 선배인데 라면서 큰 소리로 본인에게 반박했던 의원에게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외 인사라고 무시하냐라는 표현은 아마 홍 대표가 A 의원의 발언을 잘못 이해하고 그냥 튀어나온 말이라는 참석자의 그렇겠죠. 예.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의원이 달래듯이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의총에 자주 안 나오시니 의원들과 거리감이 생긴 것 같다 라면서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었고요. 예. 또 다른 의원은 홍 대표에게 말을 좀 끝까지 의원들의 말을 좀 끝까지 들으라고 또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약 2분 정도 설전이 오갔다고 합니다. 예. 분위기는 뭐 2분 정도 있은 다음에 정리는 됐습니다. 예. 뭐 의원총회는 의원들만 원래 가는 거긴 하죠. 예. 대표가 의원이 총회. 아니어서.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을 좀 잘못 알아들은 것처럼 원외 인사라고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참석한 의원의 증언이 해석이 있었는데요. 예. 아마 그런 것을 홍준표 대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홍 대표는 의원총회에는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잘 참여를 안 해왔었습니다. 어제 의총 자리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여야의 그 논의하는 안을 보고하고 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예. 당대표의 거친 표현에 대한 최근 당 안팎의 비판 그리고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지만은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 또 지방선거에서 지지율 반등의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에 최근 자유한국당의 중첩된 스트레스가 의총 끝에 터져나왔다는 평이 있습니다. 예. 어제 의총에서도 다양한 대여 투쟁 방법이 제기됐는데 한 의원이 이럴 바에 모두 다 의원직 총사퇴를 하자라고 주장했다가 바로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의원직 총사퇴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가요? 예, 의총에서. 마땅한 대여 투쟁 그러니까 특검 예. 안을 요구할 방안이 없자 예. 다 의원직 총사퇴를 걸자라고 했다가 현실성이 없다 해서 바로 말을 막았다는 참석자의 예. 증언이었습니다. 한 단직자는 어제 의총 모습에 대해
뭐 술 먹고 들어와 당대표에게 주정이나 부리는 의원총회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쓰기도 했고요. 또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 당직자로서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보죠. 예, 마지막 키워드는 해경궁 김 씨를 찾아서로 잡았습니다. 예, 뭐 해경궁 김 씨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긴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일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일면 하단에 저렇게 해경궁 김 씨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렇게 한 줄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광고가 실렸고요. 광고를 낸 사람은 지나가다 궁금한 민주시민 일들로 잡혔습니다. 예. 해경궁 김 씨는 한 트위터의 별칭인데요. 지난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 당시에 전해철 후보를 비방하는 트위터를 올렸다가 나중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이 HK 김이라는 영문 이니셜의 약자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약자와 같기 때문에 혹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일부 사적인 내용까지 알아서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많은 의혹들을 다 열거하고 반박하는 방식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이게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신문 광고가 나왔던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광고가 나왔는지 해당 광고국에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 지난달 말쯤에 접촉이 왔었고요. 그래서 광고를 의뢰했었고 원래 3가지 문구 시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선거법에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관위에 검토를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 한 줄로 나왔던 광고는 그 3가지 시안 중에 하나로 선거법 저촉이 안 된다는 선관위 해석을 받고 광고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4일쯤 내기로 했다가 조금 늦어져서 9일 날 나갔습니다. 선관위 거치느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 내용 지금 나오는 것처럼 원래는 좀 다른 문구도 추가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그 광고 해당 매체의 광고국에서는 추가로 광고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사실 이 해당 광고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전부터 모금 활동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 말 올 초부터 쭉 의견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미 김혜경 씨 의혹에 대해서는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도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낸 광고인 만큼 입장을 낼 게 없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자외선이 강할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는데 시리아에 다녀온 밀착 카메라 팀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ama, take this bite just for me.